1993년 미국의 한 양로원입니다. 90살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군복을 입고 태평양을 건넜던 사람, 한때 새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창밖 풍경조차 낯선 것처럼 보이는 흐릿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애가 누구더라? 딸은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큰딸이자 자신의 언니 헬렌이라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헬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은 다시 한번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노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소식인 것처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마른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검버섯이 빼곡했고 한때 군복 단추를 채우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딸의 머릿속을 스쳤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다면, 슬픔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일까? 양로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이스 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한 권의 소설이 되었습니다. 기억 전달자. 출판사 창고에서 인쇄기가 멈출 틈 없이 돌아갔고 물류 트럭이 새벽마다 줄을 지어 빠져나갔습니다. 1200만 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미국 수천 개 학교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이 금지된 책 목록에도 이름을 올린 소설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메릴 스트립과 제프 브리지스 주연으로 영화화되기에 이릅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상상한 여자.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고통을 피한 적이 없었던 여자. 언니를 잃고,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기억하는 쪽을 선택한 여자. 이것은 로이스 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937년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에서 시작됩니다. 1937년 3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 미 육군 군의관 로버트 해머스버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계, 어머니 캐서린은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출신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따뜻한 바람이 부는 섬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노르웨리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세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즉시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아이에게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양 건너 도착한 짧은 전보 한 장이 아기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세나는 로이스 앤 해머스버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두 여동생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누군가의 결정으로 바뀌는 세상. 아이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의지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훗날 로이스가 소설에서 탐구하게 될 주제, 개인의 선택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라는 주제의 씨앗이 이미 그곳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이스에게는 3년 터울의 언니 헬렌이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훗날 회고합니다. 헬렌은 항상 단정한 아이였다고, 옷에 주름 하나 없이 빗질이 완벽한 아이였다고. 반면 로이스는 달랐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대조적이었습니다. 1940년 로이스가 3살이 되던 해에 가족은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42년 아버지가 태평양 전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새아이를 데리고 고향 칼라일로 돌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머켈 랜디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도시들을 떠돌던 어머니에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때만큼 절실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지역 은행장이었고
1910년에 크리스마스 클럽 저축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칼라일에서의 나날은 전쟁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아이의 세계는 여전히 작고 따뜻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넓은 집에서 가족은 저녁마다 중국식 체커 게임을 했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로이스는 3살에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1학년을 마친 뒤 2학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글자가 만들어내는 세계에 이미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커다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아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린 로이스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놓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자신을 위해 울었을지 모릅니다. 어린 로이스는 아직 그 눈물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조용해지는 밤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1943년 남동생 존이 태어났습니다. 로이스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존은 언제나 꼬마 남동생이었고 아버지와 전기 기차를 조립하고 조립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단정한 언니 헬렌, 모험을 좋아하는 로이스, 장난감을 좋아하는 남동생 존. 세 남매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가족에게 새로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도쿄. 로이스는 11살이었습니다. 가족은 도쿄 시부야에 있는 미군 거주 구역 워싱턴 하이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식 주택이 줄지어 있는 작은 미국 마을이 거대한 일본 도시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로이스는 아메리칸 스쿨 인 재팬에서 7학년과 8학년을 다녔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영어를 쓰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로이스는 자전거를 타고 워싱턴 하이츠 너머로 나갔습니다. 시부야의 거리에는 검은 머리의 아이들이 파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로이스가 알 수 없는 언어가 바람처럼 흘러다녔습니다. 담장 안의 세계와 담장 밖의 세계. 미국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소녀에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 건너간 시부야의 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두 세계. 훗날 로이스는 유대리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시부야에서 만난 아이들은 소설 속 다른 곳의 원형이 되었다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족은 일본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칼라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낸 뒤 아버지의 발령에 따라 또 한 번 이사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커티스 고등학교를 잠시 다녔고 이어서 브루클린 하이츠의 패커 콜리지에이트로 옮겼습니다. 13살에서 17살 사이 로이스가 다닌 학교만 4곳이었습니다. 매번 낯선 복도 냄새와 낯선 시선 속에서 첫날을 버텨야 했습니다. 새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로이스는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복도에 배어있는 소독약 냄새, 교실 안에서 일제히 돌아보는 시선들, 양말을 접어 내려야 하는 학교인지 구겨 올려야 하는 학교인지 그 작은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는 누구보다 빠르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훗날 로이스는 이 습관이 작가로서 완벽한 훈련이었다고 회고하게 됩니다. 1954년 17살의 로이스는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현재의 브라운 대학교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며 언니 헬렌이 다니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로이스는 언니의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 사교 클럽 중심의 생활이었고 로이스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스는 펜브로크 장학금을 받아냈습니다. 학비를 대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도 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이스는 아버지의 반대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장문을 전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들어간 펜브로크에서 로이스는 2학년 장문 워크숍을 수강하게 됩니다. 담당 교수는 찰스 필브릭이었습니다.
훗날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찰스 필브릭 교수에게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 연구실에서 원고를 돌려받을 때마다 칭찬일까 질책일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에는 언어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갈망, 거의 현기증에 가까운 환희가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펜브로크에서 로이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해군 장교 도널드 그레이 로리. 1956년 19살의 로이스는 도널드와 결혼했고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여자가 대학을 마치는 것보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로이스도 그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 후 로이스의 삶은 다시 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뉴런던, 키웨스트, 찰스턴, 케임브리지, 포틀랜드. 해군 장교의 아내로서 남편의 발령에 따라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군인 아버지를 따라 전학을 반복하던 패턴이 이번에는 군인 남편을 따라가는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딸 엘릭스, 큰아들 그레이, 딸 크리스틴, 아들 벤저민. 낮에는 기저귀를 빨고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전부인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로이스의 손은 다른 곳을 향했을 것입니다. 공책 위에 몇 줄이라도 적어 내려가는 순간만큼은 세탁물과 분유로 가득했던 하루가 다른 빛깔로 바뀌는 듯 했을 것입니다. 글을 쓰겠다는 꿈은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칼라일의 외할아버지 집에서 공책에 끝없이 이야기와 시를 끄적이던 소녀가 이제는 아이 넷의 엄마가 되어 잠든 아이들 옆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변의 풍경뿐. 로이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려는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1962년 언니 헬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 아직 한창이던 나이였습니다. 로이스는 25이었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로이스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실이 로이스의 첫 번째 소설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정하던 언니, 빗질이 완벽하던 언니,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사교 클럽 생활을 하던 언니, 그 언니가 28배 멈추었습니다. 로이스는 그 멈춤을 오랫동안 가슴 안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글로 꺼낼 준비가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5살, 내 아이의 엄마, 남편의 발령에 따라 끊임없이 이사하는 삶, 그 와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버텼겠습니까? 로이스가 붙잡은 것은 글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 아무데도 발표되지 않는 글이었지만 쓰는 행위 자체가 로이스에게는 숨을 쉬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로이스에게도 조금씩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서던 메인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로이스의 나이 35, 16년 만에 다시 교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9에 놓았던 펜을 35에 다시 잡은 셈입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스가 잡지 레드북에 단편 소설을 투고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소설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것이었지만 아이의 시선에서 쓰여 있었습니다. 이 단편을 읽은 호튼 미플린 출판사의 한 편집자가 로이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동소설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로이스의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1977년 첫 소설 여름, 죽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로이스의 나이 40이었습니다. 17에 대학에 들어가 작문을 배우기 시작한 일에 23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소설은 어린 소녀의 시선으로 언니의 병과 죽음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허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15년 전 언니 헬렌을 잃었던 로이스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같은 해 로이스와 도널드는 이혼했습니다. 결혼 21년 만이었습니다. 40살에 첫 책을 세상에 내놓은 것과 21년의 결혼을 끝낸 것이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삶이 끝나고 다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이스는 한쪽 손에 첫 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21년간 살아왔던 세계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혼 직후의 인연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로이스는 내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 원고를 쓰고 사진을 찍고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갔을 것입니다.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고 수입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의 로이스에게는 19의 로이스에게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보스턴에서 마틴 스몰을 만났습니다. 마틴과 로이스는 이후 30년 이상을 함께하게 됩니다. 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현관에 나란히 앉아 신문 10자말 풀이를 하기도 하는 조용하고 깊은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마틴이 곁에 있는 시간 동안 로이스는 40권이 넘는 책을 써냈습니다. 사랑과 글쓰기, 두 가지가 로이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1980년 로이스는 오텀 스트리트를 출간했습니다. 전쟁 중 아버지가 떠난 뒤 외할아버지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인종차별, 외할아버지의 쓰러짐, 친구의 죽음까지 로이스가 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자전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칼라일에서 중국식 체커를 하던 저녁, 어머니의 조용해지던 목소리, 그 기억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원고 위에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로이스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설도 출간합니다. 아나스타샤 크룸닉, 교회에 사는 10대 소녀와 그 가족의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이 시리즈는 이후 1995년까지 10권이 출간되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비극만을 쓰는 작가라는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는지 아니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와 유쾌한 이야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 칼라일의 어두운 밤과 아나스타샤의 밝은 오후를 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로이스 롤이라는 작가의 포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반복하며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경험이 작가로서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1989년 로이스는 별을 헤아리며를 출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하의 덴마크를 배경으로 유대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10살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은 로이스의 친구 애널리즈 플랫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애널리즈는 어린 시절 코펜하겐에서 독일군의 점령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애널리즈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로이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웃을 지켜낸 이야기,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확신. 로이스는 그 확신을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별을 헤아리며에 등장하는 소녀 안네마리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용기는 애널리즈와 덴마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990년 별을 헤아리며로 뉴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동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40살에 첫 책을 낸 작가가 13년 만에 정상에 선 것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로이스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23년간 글을 쓰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던 자신에게 비로소 세상이 답을 해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소설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양로원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던 어느 오후에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뉴베리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로이스는 아버지를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해주고 다시 슬퍼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양로원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201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언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알려주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저는 언니의 죽음을 다시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로이스는 아버지의 망각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슬픔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아버지는 매번 같은 사진을 보며 같은 질문을 했고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해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을 지운 세상,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없는 세상. 그러나 그 세상에서는 기쁨도 사랑도 색깔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로이스가 상상한 세상은 완벽했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1993년 기억 전달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전쟁도 굶주림도 질투도 없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사람이 약을 복용하여 감정을 억제합니다. 12살 소년 조나스는 기억 보유자의 후계자로 선택됩니다. 공동체가 지워버린 모든 기억, 눈의 차가움, 햇볕의 따스함, 전쟁의 참혹함, 사랑의 벅참을 떠안는 역할이었습니다. 로이스는 이 소설을 미래 소설이나 디스토피아로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소설은 언제나 같은 주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군인 아버지를 따라 학교를 옮겨 다니며 교실 문 앞에서 규칙을 읽어내야 했던 소녀, 시부야의 담장 밖 세계를 자전거로 건넜던 소녀, 그 소녀가 마침내 소설 속에서 다른 고지라는 단어를 써내린 것이었습니다. 1994년 기억 전달자로 두 번째 뉴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작가가 뉴베리상을 두 번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6월 26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국 도서관협회 연례회의에서 로이스는 수상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첫 문장은 한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로이스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연설에서 로이스는 아버지의 양로원 이야기를, 시부야의 자전거 이야기를, 그리고 언니 헬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이스의 목소리는 그날 마이애미의 연단 위에서 수백 명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상 연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 전달자는 찬사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락사, 영아 살해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미국 전역의 학교와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필독서로 채택하고 바로 옆 학교에서는 금지 도서로 분류했습니다. 자신의 책이 아이들의 손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로이스의 심정은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때와 닮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이스는 202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금지 도서 목록에 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커다란 슬픔을 느낍니다. 상상의 세계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지우는 사회에 대해 쓴 작가가 현실에서 자신의 책이 지워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금지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은 그 책을 찾았습니다. 금지한다고 지워지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기억을 지운다고 감정이 사라지지 않듯이 2021년 기준 기억 전달자의 누적 판매 부수는 12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소설 속 공동체는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했지만 현실의 독자들은 기억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상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뉴베리상을 2번 받고 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 시기에 로이스의 삶에는 가장 깊은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아들 그레이는 미 공군 소령이자 비행 교관이었습니다. 독일 슈팡달렘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고
갓 돌을 넘긴 딸 나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에 그레이는 로이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습니다. 1995년 5월 30일 아침 그레이의 F-15 전투기가 슈팡달렘 기지의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직후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활주로 인근에 굉음이 울렸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비행 조종 케이블의 결함이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 인근의 골프장에 추락했고 그레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이스의 아들, 전투기 조종사, 나딘의 아버지 그레이. 로이스는 이날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로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은 자신의 세계에서 한 조각을 찢어간 일이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기리기 위해 이 연약한 지구 위에서 분쟁을 끝낼 방법을 찾으려는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소망이 남았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언니를 잃은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33년 뒤, 이번에는 아들 그레이였습니다. 첫 번째 상실은 로이스의 첫 소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그것은 어떤 소설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정비병 2명의 비행 조종 케이블 작업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미 공군은 이례적으로 정비병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대 4년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원인이 밝혀진다는 것이 로이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녀 나딘은 아버지 그레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갓 돌을 넘긴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기억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로이스는 손녀를 위해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딘이 자라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억이 없는 아이에게 기억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소설 기억 전달자의 주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 그레이를 잃은 뒤에도 로이스는 계속 썼습니다. 기억 전달자의 세계를 확장하는 후속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지운 사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기억을 되찾고 연결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0년 풀빛을 모아가 출간되었습니다. 기억 전달자와 같은 세계관 안에서 이번에는 예술과 창조의 힘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5년, 로이스는 파괴가 아닌 창조에 대해 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2004년에는 메신저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년의 이야기, 단절된 세계를 다시 잇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편의 소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기억과 감정과 선택이 없다면 그것을 삶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로이스는 소설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그레이를 잃은 로이스의 감정은 글 속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기억 전달자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이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고통조차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 그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를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 한 여자의 삶에서 직접 길어 올린 진실이었습니다. 2007년 로이스는 마거릿 에드워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학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기억 전달자는 앞으로도 수년간 토론되고 논쟁되고 도전받을 완벽한 청소년 소설이라고. 금지와 찬사를 동시에 받는 책,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문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11년 또 한 번의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 마틴 스몰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로이스의 나이 74이었습니다. 보스턴 브래틀 스트리트의 집에서 마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에 나란히 앉아 십자 말풀이를 하던 자리에 의자 쿠션 한쪽만 눌린 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언니를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삶의 동반자까지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실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74세 로이스가 선택한 것은 다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무너지고 매번 다시 일어나 책상 앞에 앉는 것. 그것이 로이스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아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억 전달자 시리즈의 마지막 권으로 4편의 이야기를 모두 엮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4부작을 가리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종의 안내서라고 평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한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납니다. 아들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설 속 어머니의 여정은 고통스럽고 길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이스가 17년 전 잃은 아들 그레이를 떠올리지 않고 이 소설을 쓸 수 있었을 리 없습니다. 허구의 이야기 안에 실제의 아픔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로이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언니 헬렌의 죽음은 첫 소설 여름, 죽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상실은 기억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이스에게 글쓰기란 상실을 견디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상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문장 안에 살려두는 것, 그것이 로이스 로리의 문학이었습니다. 2014년 기억 전달자가 마침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출간 이후 18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공동체의 최고 원로를, 제프 브리지스가 기억 전달자를 연기했습니다. 필립 노이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각본가 마이클 미트닉은 87차례의 수정을 거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작의 깊이를 영상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해 브라운 대학교는 로이스에게 영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1956년 결혼을 위해 자퇴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58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19에 남겨두고 온 교정에 77의 로이스가 다시 섰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로이스의 어깨 위에는 40권이 넘는 책과 2번의 뉴베리상과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회복의 무게가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찰스 필브릭 교수의 연구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돌려봤던 20살의 자신을 떠올렸을까요? 도널드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하던 19의 자신을 떠올렸을까요? 아이들의 기저귀를 빨며 몰래 공책에 글을 적던 30살의 자신을 떠올렸을까요? 58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 졸업 가운 안에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2020년 로이스는 시집 지평선 위에서를 출간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과 도쿄에서의 기억, 그리고 진주만 공습과 히로시마,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83세 작가가 다시 3살의 기억으로, 11살의 기억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로이스에게 결코 닳지 않는 연료였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들 그레이가 세상을 떠난 뒤 둘째 아들 벤저민 부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레이 로리였습니다. 떠난 사람의 이름이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1937년에 노르웨이 할머니의 전보가 아기의 이름을 바꾸었듯 한 가족의 사랑이 떠난 사람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이름은 기억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양로원에서 아버지가 잊어버린 것도 이름이었고 나딘이 알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 그레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로이스는 평생에 걸쳐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을 만들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되살리고 그 이름들이 독자의 기억 속에 남도록 한 것입니다. 손녀 나딘은 자라서 독일을 방문했고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그레이가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그 나라에서 나디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스가 전해준 기억, 책으로 만들어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딘의 삶 어딘가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전달되었고 전달된 기억은 한 사람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교실에서 한 아이가 기억 전달자를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조나스가 처음으로 눈을 경험하는 장면에서 손끝에 차가움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공동체가 노인을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겠지요. 그 아이는 아직 로이스 로리가 겪은 상실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설이 전하는 감정은 온전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학의 힘이며 동시에 기억의 힘입니다. 로이스 로리는 자신의 고통을 문장으로 바꾸었고 그 문장은 책이 되었고 그 책은 1200만 명 넘는 독자의 손에 들려 세계를 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수천만 명의 기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 전달자가 실제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군인 아버지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던 소녀가 도달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브루클린으로, 칼라일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다시 칼라일로, 새로운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소녀는 연결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양말의 높이를 관찰하고 말투를 조정하고 규칙을 읽어내려 했던 것은 모두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다는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로이스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윈데비 퍼즐을 출간했습니다. 메인주의 1768년에 지어진 오래된 농가에서 꽃밭과 초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89살의 로이스는 여전히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곁에는 은퇴의사 하워드, 코인과 털이 덥수룩한 티베탄 테리어 알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이야기가 로이스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매번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기억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기억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을 소설로 썼고 아버지의 망각을 소설로 썼고 아들의 부재를 소설로 썼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지우는 일이라고 로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 전달자 속소년 조나스는 고통 없는 사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기억과 함께 고통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로이스 자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눈의 차가움을 느끼지 않으면 햇볕의 따스함도 알 수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모르면 만남의 기쁨도 느낄 수 없습니다. 로이스의 소설이 수천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나온 진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양로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딸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교실과 도서관과 침대 머리맡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수천만 명의 기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 전달자가 실제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잊겠습니까? 로이스 로리가 평생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로이스는 단 한 번도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고통스럽더라도 간직하시겠습니까? 로이스 로리는 그 질문에 온 생애를 걸어 답했습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문장 안에서, 이름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살아있다고. 1937년 태평양의 섬에서 세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삶. 그 삶은 상실과 기억 사이를 수없이 오갔지만 끝내 기억하는 쪽에 서서 걸어왔습니다. 89살의 로이스 로리가 오늘도 메인주 농가의 창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고 손끝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잊히지 않아야 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